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부와 2부로 오미주를 나누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5개의 종목이 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1부 방송에서는 어닝 결과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를 구성했고, 자, 지금부터 보내드리는 2부에서는요, 원래 제가 하던 방식으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이런 내용만 한번 간추려서 짧은 2부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28일 목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방송 첫 번째 기사는요, 경제 전망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경제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투자기관의 이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자, 어떠한 내용을 안겨주고 있냐면 3번의 연속된 50bp 레이트 하이크가 있을 것이다. 자, 베이스 포인트는 0.0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0 베이스 포인트면 0.5%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0.5%씩 3번을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리세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고요. 브라이언 보이니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를 페드가 부스트한다는 것은 올린다는 거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이다. 0.5%씩 올리는데 무려 3번을 연속적으로 올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0.5%씩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모인한, 그리고 수요일 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트래티지스트, 그리고 이제 전략가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뭐를 예상하지 않냐면 이렇게 흔치 않은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이 미국을 리세션으로 몰아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대하기로, 예상하기로 2022년 올해죠.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가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2% 이하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리세션이 오는 건 아니죠. 리세션이라는 것은 보통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요. 보통 마이너스 성장 아니면 아예 경기 성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2%나 성장을 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보다 미치지 못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건강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리세션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량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중국 이슈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다양한 이슈들이 합쳐져서 결국 미국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만한 곳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따라서 리세션이 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로는 컨슈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컨슈머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를 얘기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예전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했던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 2004년에서 2006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페드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때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돈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프리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한 2019년 말을 얘기하겠죠. 구자에 한 $1,000에서 $2,000가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구자에 $7,000가 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지금 한 1,500만 원 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능력이 생겼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돈을 빌릴 능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신용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능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크레딧 카드 밸런스도 지금 20%에 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80%를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따라서 뭐 예전처럼 파산을 하는 개인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돈을 잘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더라도 예전처럼 쉽게 소비자층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위축되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있다면 기업들도 계속해서 순탄하게 기업의 어닝이라든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세션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월가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탐리입니다. 자, 펀드스트рат의 탐리 대표가 빵 주식을 이번에 줍줍해야 되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지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자, 펀드스트rat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탐리가 믿기로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의 셀오프가 나타났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 것을 우리가 셀오프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매수의 기회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빵 주식들, 우리가 보통 이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구글을 얘기하죠. 여기 엔비디아는 원래 이제 넷플릭스였는데 제가 맘대로 바꿨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주식들을 줍줍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주어지고 있는데 밸류 가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빵 주식들이요, 지금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가치주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PER이 한 20배밖에 되지 않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3배, 14배 막 여기를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자, 어쨌든 굉장히 좀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매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투자는 이렇게 매월 우리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고, 투자는요, 빅 스윙을 찾는 것이다. 스윙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근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을 이제 근해라고 부르는데, 투자는 이 커다란 근해를 찾는 것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 투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커다란 이 스윙이 발견되고 있고 빵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톰리의 코멘트는요, 언제 지금 나오고 있냐면 빅 어닝이 지금 시작되는 위크, 지금 이번 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어닝을 발표했고요. 이 방송을 바로 보시기 전에 이미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이 발표가 됐겠죠.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테크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톰리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테크 주들이 어느 정도 많이 빠졌냐면요, 화요일날 4% 가까이 빠졌었죠. 3.95% 빠지면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팬데믹이 선언되고 2020년 3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나스닥 지수가 폭락한 적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어닝을 미스하게 되면, 지금 구글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힘들다. 뭐가 힘드냐면 한 2분기 정도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빵 주식들은요, 어떻게 보면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다. 페널티 박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이스하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하키 보면은 굉장히 좀 몸싸움이 심하잖아요. 거기서 반칙을 한 선수를 가둬놓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몇 분 동안 나오지 못하잖아요. 이 대기하는, 반칙한 사람들이 대기하는 박스를 페널티 박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빵이 힘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롱텀 인베스터,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된다. 주식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성장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뭐 리세션이 올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빵 주식들은 계속해서 2자리 이상의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어제 주가가 좀 떨어진 그 구글의 경우에도요, 사실 성장률은 20%가 넘어갔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톰리는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Research and Development, 우리가 보통 연구 개발비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이 연구 개발이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다. Operating Expense, 우리가 이제 보통 영업 비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있는데 빵 기업들은요,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 중에서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이 빵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미래에 계속해서 건강한 성장을 거두시켜 가면서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연구 개발비를 지금 현재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있다면 미래에는 성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현재도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비에 계속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지금 나와 있다. 어디에 앞부분이냐면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 확장성이 굉장히 강력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쪽에 다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빵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인베스터들이 테이크오프라는 것은 이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성장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왔다. 특히 이제 테크주들을 위시한 그런 성장주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이프 헤븐, 숨을 곳을 찾은 거죠. 안전한 주식들, 그리고 디펜시브 에어리아라는 것은 이제 방어주 쪽에 많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유틸리티라든지 컨슈머 스테이플즈는 필수 소비재, 뭐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페드 레이트 하이크가 온다는 공포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성장이 나타날 만한 카탈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빵 기업들이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치주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빵 주식들은 앞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탐리가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니까요. 이러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여러 개를 습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여러분들만의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접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애플이 등장을 합니다. 애플의 주가가 어제 0.17% 정도 소폭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판에 조금 미끄러 떨어졌죠. 자, 애플이 오픈했다. 뭐를 오픈했냐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셀프 리페어 스토어를 오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셀프 리페어라는 것은 직접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해지죠. 자, 애플이 수요일 날 공식적으로 뭐를 줬냐면 고객들한테 능력을 줬다. 어떤 능력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런칭을 했는데요. 애플 셀프 리페어 스토어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고객들은 애플의 고객들이 오더를 할 수 있다. 주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개 이상의 부품을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려면 툴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툴도 주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직접 우리 소비자들이 고칠 수가 있냐면요.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3 이 모델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3세대 아이폰 SE까지도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얘기하기를 셀프 리페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맥 컴퓨터까지.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이용하는 맥 컴퓨터도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올해 안까지는 그렇게 확장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굉장히 오랫동안 고객의 불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애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직접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못하게끔 강요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애플의 장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애플에 가서 직접 고치거나 아니면 인증을 받은 기업에 가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드디어 해결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이 만약에 직접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애플의 사이트로 가야 된다. 웹사이트로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애플의 웹사이트가 아니고 제가 찾아봤더니 요겁니다. selfservicerepair.com입니다. selfservicerepair.com에 들어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데 Review the Apple Repair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요.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2 미니를 고치는 방법, 13 프로 맥스를 고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기기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 워치라든지 아이패드, 맥 노트북, 데스크탑, 애플 TV, 나중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타입으로 옮겨갈 예정이 있다, 확장될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소비자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페어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 설명서를 보고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좀 유용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도구들 역시도,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 수리를 위한 도구 역시도 살 수 있다. 여기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도구를 사는 것이 조금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빌릴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49달러니까 한 6만 원 정도가 되겠죠. 6만 원 정도를 주면 일주일 동안 툴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애플이 이야기하기를 리페어 시스템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미국 쪽에서만 시작을 하고요. 점차 유럽 쪽으로 올해 안에 확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툴을 빌리는데 6만 원이나 된다 그러니까 좀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한국에서는 뭐가 망가졌을 때 고치는 게 굉장히 저렴하죠. 우리가 뭐 시계방이라든지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뭐 몇만 원을 주면 대부분 다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요, 뭐를 고치기 위해서는 보통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싼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툴을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렌트를 해서 직접 내가 망가진 하드웨어를 고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상품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리페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부가적인 매출이 애플 입장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그들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기기들이 망가졌을 때 수리를 진행해 왔을 겁니다. 그 일부는 물론 이제 애플에서 이제 확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애플을 통하지 않고 뭐 수리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동네 샵을 이용한다든지.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이번에 이제 열리게 됨으로써 애플의 또 다른 하나의 매출의 소스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따라서 이 수리의 수요도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아마존의 어닝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어닝을 발표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구글은 주가가 조금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오늘 일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했던 메타 플랫폼즈는 어닝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마존을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많이 입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존 어닝에 대한 어떠한 전망이 나와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지금 헤드 인투니가 향해 가고 있다. 어닝 레포트를 드디어 이제 발표하는데 4월 28일 날 발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덜덜 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냐면 가이던스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서프라이즈가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울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아마존 주가가 폭락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커머스들의 지출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예전만큼 이커머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밖에 직접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에 겹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경제 전반적인 마크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겹치고,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조합이 이번에 이제 결성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아마존은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코스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비용을 어느 정도는 좀 상쇄를 한 바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셀러들에게 퓨얼 서차지를 매겼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임시 커미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셀러들이 돈을 더 내게끔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결정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2022년 3월 달에 프라임 서브스크립션, 프라임 구독비를 올린 바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프라임 멤버의 수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구독비를 뭐 1달러, 2달러만 올려
올려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 쪽으로 좀 가보는데요. 자, 아마존의 지금 포캐스트를 보면 시장의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영업이익을 한 5빌리언 정도, 50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던스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아마존이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3빌리언에서 6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 중간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5빌리언을 달성해낼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런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마존이 아마도 2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발표할 것이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빌리언 정도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1분기가 아니고요. 2분기에 대한 전망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JP 모간에서 어떤 의견을 던져주고 있냐면 일단은 헤드윈드부터 보자. 헤드윈드는 앞에서 머리 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맞바람이죠. 따라서 악재를 보면 자, 첫 번째로 웨이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건비란 얘기죠. 인건비가 너무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마존처럼 노동직약적인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도 안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료비가 올라간 점. 로지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뭐냐면요. 2020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죠. 아마존이 배송 인프라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 쪽에 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메디아 쪽에도 지출이 많이 나타온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MGM이라는 거대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계되는 부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자체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 중에요. 로드 오브 링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 같은 것도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면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맞바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JP 모간은 테일윈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테일윈드는 뒤에서 꼬리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순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순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코비드에 관계된 비용이 줄어든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아마존은 무지막지한 돈을 이 코비드 관리를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겠죠. 최근 들어서. 자, 그리고 프라임 가격을 올렸다. 구독비를 상승시켰다는 점. 그리고 셀러의 커미션도 올렸고요. 퓨얼 설차지도 새롭게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프로덕티비티,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송 쪽에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산성도 올라가고 비용 효율성도 올라가겠죠. 따라서 이 투자 비용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P&L을 볼 때 비용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설비들이 점점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비용으로 잡아서 이제 가치를 상각시켜 주는 건데요. 서버의 라이프라는 것은 이제 생존 기간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서버가 10년 만에 새로운 걸로 갈아야 됐다면 이제는 20년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좀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점이 지금 뒤에서 부는 순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지금 맞바람도 있고 뒤에서 부는 순풍도 있고 이 비교를 잘 해봐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타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버롤 프로핏 같은 경우는 outside of OI니까 오퍼레이팅 인컴 밖에 있는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익까지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others income, others expense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비용 그리고 기타 수익 이런 게 잡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타격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리비안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비안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순이익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EPS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인 점은 아마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영업 인컴, 그러니까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가이던스가 좋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만약에 영업 이익이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리비안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어느 정도 감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28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메타 플랫폼즈가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따라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닝
어닝 결과고, 그리고 이제 이 어닝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아마존의 주주로서 이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모으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hief Executive Officer, CEO죠.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예전에 미주은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이분의 의견을 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메타버스에 관련해서죠. 굉장히 좀 그때 선한 인상과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데 소프트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굉장히 멋진 CEO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멋진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요. 이번에 스펜트라는 것은 이제 할애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 그러니까 컴퍼니 피스컬 서드 쿼터 어닝 콜이 뭐냐면 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할 거고 질문에 대답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를 했냐면 소프트웨어 자이언트 그룹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자랑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클라우드에 꽂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참 멋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키 인풋이다. 인풋이라는 것은 입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키보드 같은 것을 인풋 디바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기술력은 인풋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이용해서 세상은 디지털 아웃풋을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초입구에 있는, 출입구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한 나델라가 뭐라고 덧붙여주고 있냐면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어닝 결과를 얘기하겠죠. 어디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있는데 어떠한 증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름이 애저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라고 부르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부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고 부르는데 이 애저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률이요, 무려 49%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면은 뭐 테크주들이 주춤한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작년 대비해서 49%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다. 더욱이 또 이 업계의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AWS에 이어서 지금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서 당당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49%의 성장은 정말 무지막지한 성장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hief Financial Officer, CFO죠. CFO인 에이미 후드 또한 뭐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냐면요. 자,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앞서 나갑니다. 회계 분기가 이번 분기가 3분기였고요. 다음 분기가 벌써 4분기인데 4분기에 매출이 52.4빌리언에서 53.2빌리언이 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지금 49빌리언밖에 못 나왔잖아요.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성장이 지속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분기마다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예측 가이던스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PC 마켓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윈도우 비즈니스가 듀얼러빌리티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구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 윈도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 365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 오피스 365의 소켓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전원을 꽂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소켓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소켓 역할을 하는 것이 윈도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 전에 윈도우 11을 출시를 했고 이 윈도우 11을 많은 기업들한테 지금 보급하느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코비드-19 팬데믹에서 지금 다시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코비드가 끝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중요하냐면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이제 사무실을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윈도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한 성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기회들이 남아 있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CEO가 던져주면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8% 정도 어제 미국 증시에서 껑충 뛰어올랐다. 이렇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자막 영상에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미주은에 출연해주신 미국 최고의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가 이번에 자막 영상에도 출연을 하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진 먼스터는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냐면 단기적인 예상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전망 따라서 지금 이 진 먼스터라는 테크 주식 전문가가 보기에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적인 전망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진 먼스터와의 인터뷰를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저 역시도 진 먼스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호감이 가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저랑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미주은 채널에 출연해서 조금 더 좋은 그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오늘 저녁 8시에 굉장히 좀 심사숙고하면서 만든 영상 하나가 게시가 됩니다. 구글이 지금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주 자세하게 어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닝 결과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구글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저녁 8시 방송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s this the beginning of the end or the beginning of something great here, Gene? I think it's the beginning of a difficult piece, and I would just put the context of Microsoft and Google earnings, and their outlook is actually favorable, even for Google. Google's down today because of the impact of Eastern Europe on YouTube, but their core business up 24% year over year. That is steady. That's the same growth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4 years. And Microsoft talked about strong growth off of difficult comps. And so what's there not to like with these results? And the simple takeaway is not much except one fine detail, which is the magnitude of the upside of both of these companies has been diminishing over the past year. If you look at Google, they exceeded revenue expectations by 10% in June of 2021, and now they're essentially in line for the March quarter. Microsoft, a much more stable business, exceeded by 4% in June and was exceeded by 1% in the most recent quarter. And the reason why I mention that as kind of the beginning of still a transitory period regarding tech is that we have to look at the curve in terms of what does this tell us, this less upside. And ultimately, the market is thinking that it's not about the March quarter. It may not even be about the June quarter. It's about the September and December quarters. That's what we're thinking about. And of course, the recession. And that may or may not happen. But I think what will probably happen is there's going to be some sort of relief around this earnings period. I think Apple's numbers are going to be strong.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relief. And then I think investors are going to settle back into this uncomfortable place and wonder what's the upside going to be in the June quarter. And ultimately, are we going to get into a recession? And just to finish the thought, Andrew, is that I guess, more cautious view over the next 3 to 6 months doesn't change my optimism. I think that these companies are going to have a fantastic 2023 because ultimately the base is going to be reset in 2022. And I think that that's going to provide some strong growth and that upside will return in 2023. But the simple takeaway is I was relieved last night, but I don't think we're out of the woods yet.